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식품위생학 중 유해물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요, 식품 제조 가공 중 생성, 공장 폐수, 방사능 오염, 방사선 조사식품, 환경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요, 책에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러한 식품 중에 아니면 이러한 식품이 이런 물질이 어떠한 조건에서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떤 작용을 하더라.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유해 물질인가? 이름은 뭔가?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성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 쪽은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이 유해 물질이고요. 방사선 조사 식품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과 방사선 조사 식품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은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제일 먼저 니트로소 화합물이 나오는데요. 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민류와 아질산염이 반응을 하는데 무슨 조건에서?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화가 되어서 니트로소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니트로사민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질산염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성장과 이것은 독소를 만들어내죠. 독소 생성 및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요. 일산화탄소로 변화돼서 미오글로빈과 작용을 하게 되면 분홍색을 생성을 해서 그대로 색소 고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산화유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지 성분이 변화돼서 생성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불포화 지방산을 가진 식물성 지방, 이것은 액체거든요. 그런데 수소로 첨가되게 되면 포화 지방산으로 되고 이것은 고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나 경화유 같은 게 있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을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얘기를 하고요. 이중결합은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액체 상태로 가지게 되면 수소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이 이중결합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탄소수가 이중결합이 중간에 빠지게 되고요. 이 수소가 각각 하나씩 추가가 되어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중결합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수소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얘를 조금 더 다른 색으로 한번 보시면요, 수소 위치가 이렇게 같은 위치로 있을 때와 서로 삐딱한 위치로 있을 때가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위치로 있을 때는 우리가 시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위치로 있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적에 트랜스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런 삐딱한 형태로 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MCPD와 DC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백질 식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가수 분해 물질인 것으로 HV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것을 첨가해서 만들어진 스프나 소스나 양념이나 구운빵 재료 중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3분의 간장이나 혼합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탈지, 대두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고 염산으로 가수 분해하면 이것이 단백질이 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글리세린이랑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글리세린이 염산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때 MCPD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3분의 간장이랑 혼합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헤테로고리 아민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걀에 가면 HC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과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근육이 풍부한 육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요, 달게 얘기하면 PAH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이나 유기물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탈화성 물질의 구성 성분이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벤조피렌이라고 보시면 되죠. 과도하게 직화구이한 생선이나 햄버거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직화구이한 생선, 고기 이런 데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경우는요, 전분질이 많은 식품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 가공할 때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성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서 내용이 쭉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없거든요. 대신 계속 가열을 하다 보면 연기가 나게 되죠. 이 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크릴레인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것, 이 지질 같은 경우가요, 점점 산소를 만나서 나중에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에틸카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나 알코올성 음료에서 많이 있는 것,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핵과류 종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 과정 중에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옆에 기출문제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와인과 주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요소가 에탄올과 반응으로 생성돼서 발암성 물질이기도 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있죠. 바이오제닉 아민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의 유리아미노산이 식품의 탈탄산 작용으로 분해돼서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벤젠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C와 그리고 안식 향산 나트륨 보존료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식품 중에 미량 함유된 금속이온의 촉매 영향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도 뭐 개념잡기나 이런 문제를 보시면 각 식품, 이제 유해 물질의 종류, 그리고 뭐 어떻게 생성되는가, 특징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유해 물질로 공장 폐수가 나옵니다. 공장 폐수의 경우에는 구분을 하면 유기성 폐수와 무기성 폐수로 나눕니다. 유기성 폐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 공장에서 주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무기성 폐수는 화학 공장이나 도금 공장에서 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성 폐수는 무기 물질이 많고 유기성 폐수는 유기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유기성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기성 폐수 같은 경우는 무기물질이 많아서 중화 처리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오염 지표를 어떻게 보냐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냄새나 뭐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SS라고 하는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혼탁의 원인이 되는 것, 디오를 소비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오는 뭡니까? 라고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용전 산소량 또는 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용해가 되어 있는 산소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전산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방울이 적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난류가 있을수록 염분이 적을수록 수심이 낮을수록 유속이 있을수록 그리고 하천바닥이 거칠수록 그리고 부패성 유기물이 적을수록 DO는 높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DO가 높은 게 그만큼 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BOD와 COD가 나오는데요. 이 BOD와 COD를 보시면요. BOD라고 하는 것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고요. COD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고 하는 것은요. 오염물질이 생물학적인 산화를 받는데 필요한 산소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다. 유기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고 오염이 되었으니까 DO의 소모가 많고 BOD 농도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는요. 산화제를 이용을 했을 때 대응하는 산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산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소량이 많이 필요로 할수록 COD 농도는 높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COD 같은 경우는 독성 물질이 존재해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미생물로 호기성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독성 물질이 많이 존재하면 BOD 같은 경우는 값이 더 낮게 나오겠죠. 그런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같은 경우는 미생물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화제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다음으로 공장 폐수의 피해 및 중독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 중에서 유기수은과 카드뮴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기수은의 쪽을 보시면 유기수은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하는 화학 공장에서 이 수은을 폐수에 방출을 했죠. 그 폐수에 방출을 했고 그 뻘의 형기적 조건으로 좀 전환이 되었고 이 수은이 물고기에 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성 중독을 일으켰는데 그 병이 뭐냐 하면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었죠. 그리고 카드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면 카드뮴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에서 배출된 카드뮴 입자가 하수에 방출이 되었고 이것이 논의 관계에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쌀오염으로 생성이 된 것이 카드뮴이었습니다. 그 병명을 보면 이타이타이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만성 중독으로 이타이타이병만이 아니라 3대 증상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폐기종, 신장장애,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납 같은 경우는요. 납 공장이나 전지 공장이나 오염된 음용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피부 창백이나 아니면 나변 그 외에 호기성 과리적 혈구수 증가나 소변증 코르폴피린 검출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만나는 부분은 비소죠. 비소, 알루미늄, 크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식품가치 저하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시험에 보기로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오염 쪽으로 가서요. 보시면 방사능 오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핵종과 그리고 오염 경로, 내가 이 방사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보통 방광기가 짧은 애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광기가 긴 것이 바로 세슘,
137번 세슘이나 아니면 스트론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슘 같은 경우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뼈에 영향을 미치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루테륨 같은 경우는 신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감기가 긴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 경로를 보시면요, 세슘 같은 경우죠. 이거는 세슘 같은 경우는 식품 표면에 부착해서 흡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뿌리에 의한 토양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뒤로 가시면 요오드가 나오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축산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반감기가 긴 방사능 핵종,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디에 어느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공정상 방사능 기능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다른 식품 조사 처리 기준으로 가서 보면요, 식품 조사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이나 전자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60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선, 가속기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매부 이하에서 조사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별 조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 목적을 보시면 발화 억제, 살충, 숙도, 이런 살균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제일 큰 것이 10kg 이하죠. 10kg 이하로 사용을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흡수설량을 다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사 목적으로 최대 얼마 10kg 이하로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조사 처리한 제품은 다시 조사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책에 실은 이유는 한 번씩 요즘에 시험에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제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식품공정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한번 보죠.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외인성 화학 물질입니다. 내인성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생기는 거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인성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종류는요, 몇 개가 있는데, DES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것, 그리고 DDT 같은 경우는 살충제로서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에스트로겐 작용을 교란시켜서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스틸렌 같은 경우는 다이머와 트리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작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모노머,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것, 그리고 다이머, 이것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트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이머와 트리머는 이것을 의미를 하죠. 폴리스틸렌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견고하고 야쿠르트병이나 아니면 컵라면, 용기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스틸렌이 식품 속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옥신인데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월남전 고엽제로 다량 살포해서 문제가 되었었죠. 무색무취의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부분이 보시면 PCB, 그리고 비스페놀 A, 그리고
TFT라고 하는 트리부틸 주석,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 중에 잔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물론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류되는 경우는 자연히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농약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잔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해물질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식품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보통 식품 제조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